이거는 기관이 아니라 저 개인적인 학술적인 좀 궁금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원래 좀 질문 대상이 이제 좀 부승찬 의원님인데 아직 안 오셔서 그럼 어떻게 일단 질문해 주시면 전달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좀 그건데 첫 번째는 이제 구승찬 의원께서는 이제 군의 문지적 통제를 좀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개업에 연루된 이제 방첩이나 정보사 같은 부분에 대한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보면 본연의 기능에 걸맞는 수준의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지,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제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이번에는 임기 내에 실시가 가능한지, 만약 한다면은 기존에 한미 간에 했었던 선대 조건에 기반해서 하는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건 좀 이따가 받도록 하겠고요. 예, 또 다른 질문들 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지금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미 협상과 관련돼서 일련의 좀 사고라 할까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들을 많이 일으켜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미국과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그냥 싸우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는 자세로 가겠다라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또 경제부총리하고 통상장관이 가서 하는 일련의 협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좀 치유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좀 진행되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질문 다 받은 다음에 한꺼번에 대답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 너무 세상이 어지러우다 보니까 지금 여기 참여하게 됐거든요. 지금 아까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는데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인발부된 것 자체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실제로 남한하고 북한하고의 어떤 통일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하여튼 러시아에 관련된 거는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께서 미국에서 핵에 대한 얘기 막 했었잖아요. 우리가 핵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핵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재하게 G5 국가로 진입해서 정말 북한을 우리가 흡수 통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평화 노선을 해서 흡수 통일이 아니지만 걔네를 한 국가로서 인정해주면서 통일을 할 것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그냥 지금 평화 모드, 일시적인 평화 모드에 의해 가지고 김정일은 정말 청년 기백이 있어서 지금 막 러시아 차고 들어가고 북한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정책들을 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는 서로 막 정책 싸움하고 여다 야다 싸움식을 하고 G5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질문을 네. 그래서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북의 핵무장에 대해서요. 네, 북의 핵무장과 우리나라가 우리의 핵무장까지. 우리의 핵무장을 어디까지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가게 되는 건가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성원영 선생님 이쪽 여기. 이재강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그 역할을 하고 계셨을 때 나름대로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지역 공간에서 남북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진행하셨다는 얘기. 저는 언론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극동 지역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제 느낌에는 아무르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지금 블라디바스톡 근교 외곽에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그 어떤 선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됐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테러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와는 어떠한 선에서 다르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러시아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 이유는 선거 국면에서 표를 모으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스탠스를 가져가는 것은 충분히 유권자로서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걸어가야 될 목표와 방향이 매우 모호한 것은 언어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이 주는 그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대중국 테러 정책을 선거 결과 이후에 내가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걸어가야 될 큰 선의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없어서 혹시라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시니 내부적으로 국회의원들 그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대략적이라도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가 해주세요. 기회를. 예. 또 다른 분. 중국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 중국하고 열심히 잘 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미국보다도 중국에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중국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기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저는 중국하고 완전히 뭐 문화를 갖다 K 문화가 더 K 컬처가 더 저기 상위 그룹이라 생각하는데 그분들하고 뭐 중국하고 뭐 저기 혼합해갖고 걔네들을 등에 업어서 뭐 하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K 컬처를 만들어서 중국이 갖다 쓰고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우리는 유럽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 K 컬처를 갖다 모방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중국보다 우월한 컬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중국이 컬처가 더 우월하다는 식의 말씀은 조금 삼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좀 이따가 답을 해주시고요. 예. 질문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일본에 대해서는 없고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미국부터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덕수 지금 뭐 이제 대행 정부도 아닌데 대행 정부로 있을 때 대미 협상이 진척이 됐죠. 아까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이 관세 협상과 아무리 우방국이고 동맹국이라도 지금 미국의 관세를 물리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제로섬 게임입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미국에 좋은 건 우리한테 나쁜 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좋으면 미국이 나쁜 겁니다. 이거는 이런 말 하잖아요. 윈윈. 이건 절대로 통하지 않는 말이고요. 트럼프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윈윈입니다. 자기가 이겨야지 남이 이길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그렇고요. 우리는 관세가 낮을수록 좋은 거고 미국은 관세를 높일수록 트럼프는 좋은 거니까. 근데 제가 늦게 함께 당당하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덕수의 협상 방식은 빠르게 혼자서 비굴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빨리 했잖아요. 남보다 제일 빨리 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혼자서 했어요. 뭐 일본이나 다른 멕시코나 이런 국가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굴하게 했습니다. 미국한테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미국에게 맞서지 않겠다. 미국이 중요하지만 이 관세 협상만은 아까 말씀드린 제로섬 게임인데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통상협상이라는 게 어느 수준의 비밀은 필요합니다. 근데 전체 윤곽을 국민한테 알려주지 않고 합의를 해버리면 그 결과는 국민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통상협상이라도 전적인 비밀주의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근데 우리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잘 됐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아직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각서를 써줬을 이거 여기서부터는 제 추리입니다. 추측입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각서를 써줬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정식 계약은 아니라도 MOU라든지 각서를 써줬는데 미국한테 뭐 조선이라든지 LNG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주겠다고 약속하고 미국한테 얼마 정도의 관세 인하를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정식 계약은 못하고 이미 한덕수는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다음 정부에 부담을 줄 것이냐, 발목 정도를 잡을 것이냐, 목 정도를 조를 것이냐,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이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을 버텨낼 수 있을까? 다음 민주정부가 특히 늘 진보 정부가 들었었을 때 한미동맹을 망친다는 반미 프레임을 가지고 출발하는 다음 정부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미국은 각서를 들이면서 시행하라. 그러면 다음 정부는 이거 권한이 없고 자격이 없는 정부가 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을 이거 어떻게 이용할까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반미 프레임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겁니다. 아니 미국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보수 진영에서 그것을 다시 흔들어댈 겁니다. 보수 신문들하고. 역시 진보 정부가 생기면 한미동맹 망친다. 그걸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다음 정부가 매우 어려운 협상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는 또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실 거라고 믿는데 버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프레임에 빠지지 않게 시민단체들도 해야 될 거고요. 일단 분리하기 시작할 거고 매우 어려운 부담을 안고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핵무장에 대한 질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 인정 여부는 저는 트럼프는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그걸 막을 길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전쟁하지 않는 한. 그러면 미국은 핵 군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관건은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핵 군축을 할 것인지, 비핵화는 뒤에 사라지고 핵 군축만 했을 때는 그건 북한을 사실상 핵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고요. 장기적으로 또는 종착점으로서 목적지로서의 비핵화와 중간에 핵 군축은 그 방향에 따라서 한국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평화 무드로 복귀하는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죠. 그게 어쩌면 2018년, 19년에 우리가 안타깝게 끝났던 거고요. 저는 뭐 우리나라가 여야가 정책을 싸우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외교가 많이 망가지긴 하지만 그것도 역설적으로 민주국가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핵무장은 불가능하고요. 오히려 지난번에 민감국가 지정으로 저는 이번 대선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난번 국힘 그 주자들 다 떨어졌습니다만 그 핵무장이 다른 때보다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주요한 아젠다 싸움이 안 될 것 같고 민주당 일부에서 나오는 핵 잠재력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듣고 하시고요. 중국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갈까요? 예,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하고 잘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합리성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였는데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버틸 수 없으면 그건 무너집니다. 삼성 핸드폰이 중국 시장에서 25% 정도까지 마켓세어를 가져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삼성이 빠져나오면서 미국의 공격이 있었죠. 빠져나오면서 우리가 굳이 중국에 안 팔아도 돼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 1% 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중국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단순히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시장에 버틸 수 없으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못 버팁니다. 엔비디아가 트럼프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계속 중국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중국 가서 계속 사는 이유는 중국 시장에 엔비디아를 팔지 못하면 엔비디아조차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걸 CEO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하고 잘하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세계와 단절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관되어서 이재광 의원님께도 똑같이 성원영 교수님이 질문했던 질문을 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문제인데 민주당의 지금 스탠스는 선거 스탠스라고 저도 당연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쩌면 내란이 종식되면 지금 세계 체제의 변화, 이 판이 바뀐 것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외교나 국제관계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공통적으로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는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쓰지 않는 이상은 살아남기가 힘들다라는 상황인데 이 판이 바뀐 상황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판이 바뀌면 계속 미국하고만 잘하면 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하고 러시아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우는 지역의 파해가 너무 커져서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 못하면 국력은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바뀐 게 분명히 있어요. 중국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최근 들어서 처음입니다. 그저 미국에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면 이제는 대응하고 심지어 거기에 동조하는 국가들까지도 제재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한국에 정확히 해당됩니다. 삼성 반도체가 반도체를 중국이 안 파쇄했을 때 한국은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 이해해줘라고가 통했어요. 이제 안 통합니다. 곧바로 히트류 제재를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한다거나 자동차와 관련된 것을 중국과 관련된 것을 끌어들인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중국은 이제 미국과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라는 새 판을 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잘하자는 것이 곧 중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민주당 정부가 내놓는 안을 보면 미국에 대한 대안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걱정이죠. 물론 잘하리라 믿습니다만은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재광 의원님께서 풀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광 의원님한테 이 현재 선거 과정에서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이 태도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러면 큰일 망한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저 말씀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조지 부시 둘째가 대통령이 돼서 ABC라 그랬죠. 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만 아니면 돼. 근데 지금은 그야말로 ABY 윤만 아니면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엄청난 토론이 진행되었고 뭐 러시아 문제나 중국 문제나 이 많은 토론이 진행됐지만은 이재명 대표님의 어중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았는데 제가 끊임없이 제가 이제 국제외교본부 단장을 맡고 뭐 모든 걸 통괄해서 외교 안보 통일하고 이렇게 계속 토론하고 외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대북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저는 이제 퍼미서블 보드 허용 가능한 경계를 끊임없이 깨트려야 된다. 그것이 외교고 그것이 실용 외교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약간 뭐 희망적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도 보면요
우리 이제 김용현 교수 더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런저런 라인들이 혼재해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중구난방의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긴 하지만은 이제 워낙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정도밖에 또 예, 제가 맞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정도로 좀 안돼. 다만 뭘 원하는지를 좀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승찬 의원님이 좀 안 계세요. 아까 군의 문민족 통제, 민족 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정보사, 방첩사의 개혁 조치, 그리고 새 정부는 전작권에 대한 입장, 그리고 전작권을 지난 기간 동안 논의왔던 데서 연장해서 계속 다시 또 논의해 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거는 나중에 부의원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말씀 직접 다른 분들이 대답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대답을 하셔도 좋고. 아니 제가 다른 질문을 해도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른 분들 좀 전체 얘기 듣고 마지막에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그 러시아와 지금 일본이 남아 있는데요. 그 마무리 멘트 겸 해서 좀 이렇게 아까 질문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러우 전쟁 기간 동안 한국 외교에 러시아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지 않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또 한반도 뭐 안보 평화에 있어서도. 근데 그건 저는 우리 외교에서 러시아가 실종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련 시절에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조로 동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지금보다 더 완전 자동 군사 개입이었거든요. 유사시에. 근데 그거를 러시아가 먼저 폐기 통보를 해서 96년에 폐기가 됐어요. 그걸 왜 옐친이 일방적으로 폐기 통보를 했냐면 한국이랑 친해지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전쟁을 한 러시아 뭐 오냐오냐 우리가 해줄 수는 없으니까 뭐 규탄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러나 한편 러시아를 하고 관계를 이런 식으로 방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들이 아예 친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 밀착의 속도나 수위는 우리가 우리 관계, 우리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외교에서 러시아가 실종된 부수적 결과이기도 하다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만큼이나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러시아의 실종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엄청 큰 피해. 근데 여러분들 아마 전쟁 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러시아에서 철수했다라고 알고 계시죠? 85% 남아 있어요, 지금. 남아서 정말 악전고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대자동차는 5천억 넘게 들어서 지은 공장을 14만 원에 팔고 나왔어요. 바이백 조건으로 10,000루블에 팔고 나왔는데 그 기한이 올해 12월이에요. 올해 12월까지 되사지 않으면 그거 뺏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피해가 외교, 군사, 뭐 안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저는 다음 정부에서는 정말 외교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아무래도 이 미국, 중국, 러시아가 더 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 남기현 교수님 일본 관련해서 좀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뭐 이런 구성 이런 게 외교광장답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해 있는 그러한 외교의 이미지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은 이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하는 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차분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런 분위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좀 주목을 덜 받는 데에서 좀 차분하고 단계적이고
그러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장기적인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서 빌드업 해가는 과정도 필요해서 그러한 외교를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런 점에서 조금 대일 외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충분히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들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느낀 거는 저희 오늘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 시작한 거하고 비슷한 거지만은 이러한 토론회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범민주 개혁 진영에서의 새로운 외교를 구상하는 그러한 자리일 거고 어떤 정치적인 이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른바 파일로트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지향하는 그러한 자리로서 이런 토론회가 좀 더 의미가 있을 거고 그러한 역할을 좀 우리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제 마무리 멘트 하려는데 짧은 질문인가요? 네. 어제 이문영 박사님께 러시아의 재건 문제, 아무래도 저도 동일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보다는 러시아 재건 사업이 실질적 규모도 더 크고 또 이제 지급 능력도 확실해서 이게 보면 우리 기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기존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가 좀 이제 그러니까 훼손되거나 이제 좀 마찰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질문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남기정 교수님께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 정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건인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한일 간의 외교적인 갈등,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수출 통제까지 하고 그게 지소미 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두 분 교수님께 좀 방안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서 아주 짧게 답을 좀 해주세요. 그래도 질문에 대한 정말로 짧은 답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이 우리에게 전역의 어떤 수익성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유럽 나라들은 우크라이나한테 돈이나 무기 엄청 줬을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은 난민까지 받아줬거든요. 독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100만 명이 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숟가락 얹을 계제가 아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수익을 위해서 재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러시아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걸로 답이 될까요? 네. 네, 질문 속에 약간의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제동원 문제나 이런 현안들이 한일 관계의 거의 모든 걸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단 좀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를 구성하는 여러 퍼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한일 관계조차도 여러 대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여러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위상을 제대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다른 데에서 이렇게 풀리면서 같이 이렇게 풀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좀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에 거의 인생을 걸다시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그러한 외교도 국내적인 그런 정책이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외교광장에서 이사장님 마지막 마무리 짓는 아주 짧은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참 정체성의 혼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도. 저는 많은 분들이 저도 좀 약간은 워낙에 이 국제 질서가 격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이 순간에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그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5, 6개월 동안 전 세계는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고 미국조차도 이스라엘조차도 거의 권위주의와 독재에 가까운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물길을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출발점은 우리가 이겨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나쁜 지도자 끌어내리고 개헌하고 다 중요한데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동시에 세계의 이를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같이 가야 된다면 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강조했던 게 가치 외교인데 지금부터가 진짜 가치 외교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너무 실용하다가 장사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가치, 우리가 그건 자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라는 가치는 강대국들이나 미중러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또 우리가 이뤄낸 번영이라는 것이 글로벌 사우스한테는 제대로 먹히는 이 세 가지는 엄청난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자신 있게 뭔가를 해보는 것은 어렵지만 확률은 낮지만 힘들지만 장기간이 되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음 정부에게 모든 걸 맡기지 말고 저는 정말 시민, 지식인 모두가 이 대열에 참여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흔들 때 같이 버텨줘야 된다. 저는 계속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다 끝내는 멘트를 하면 사진 찍을 테니까 그때 나 나오시는 걸로 하시고요. 이것으로 5월 외교광장 원래 세미나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에 나와주신 선생님과 여러 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뉴스토마토 K평화 영원장 김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